서울 부동산이나 전국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도 공급 때문에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지방도 점차적으로는 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출산과 결혼 요즘 젊은 분들 미루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럼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제일 많이 요즘에 이제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룬 이유 중에 뭐 1, 2, 3위, 2위, 3위 중에 하나 꼭 내 집 마련이 부담이 들어가잖아요. 네, 뭐 이 책에도 쓰여져 있는데요. 네. 이제 주거비 부담, 양육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주거 정책과 그리고 양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육열, 교육 정책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긴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뭐 금수저가 아닌 이상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너무나 어렵잖아요. 근데 또 가만 보면 최근에 이런 문제가 이제 국가적인 위기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출산을 하는 가구나 결혼을 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많잖아요. 금융 지원도 있고 청약을 할 때도 좀 더 뭐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는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아까 약보합 정도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기적으로 매물이 많은데 여기서 저가 매물 말고는 소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뭐 부동산 주택에선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하나 입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입지 다음으로는 신축을 굉장히 크게 지금 큰 요인으로 보고 있고 선호하죠. 예. 근데 과거에는 물론 새 집 좋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큰 요인은 아니긴 했어요. 요즘에 이 커뮤니티 때문인 건가요? 뭐 때문이죠? 공급 부족이 너무 이슈가 된 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비용이 다 늘어난 상황이라서 이것도 뭐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사실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서울은 지금 신축이 제일 신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이게 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렇다고 공급이 아예 안 되진 않을 거니까 지금처럼 신축이 너무 희소성이 두각이 됐다라는 거는 구축이 그만큼 저평가됐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지적인 거를 조금 더 멀리 보거나 또 신축을 좀 포기하면 그 안에서 저평가된 매물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검단 신도시 미분양 마피난 미분양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소진이 되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그렇게 멀지 않고 교통 호재가 있는 그런 신축들의 미분양 매물들이 많은 지역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재건축이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서울 안에 있는 구축들도 한번 좀 잘 찾아보셔서 전세 가격이랑 또 월세 가격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세 월세 다 오르고 있네. 네, 다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까지도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 월세 비중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지금 이렇게 좀 침체된 시기에 꼭 이제 다들 선호하는 그 6개 지역을 제외하고 보셔가지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금 전세랑 월세가 서울에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다는 거죠? 서울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쭤보면 올해 그러면 하반기랑 내년에 서울 부동산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는 사실 정책적인 요인이 너무 커서 이제 선거가 곧 있으니까 선거 후에 상황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요. 서울 부동산이나 전국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를 2021년부터 쭉 보면 2023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이제 차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도 미분양들이 중공급 미분양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미분양 수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줄고는 있어서 더 크게 뭐 큰 하락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정부에서 좀 잘하면 점차적으로는 이제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부동산 정책 그러면 사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리라 보세요? 지금 사실은 뭐 될 가능성 있는 후보는 딱 2명뿐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둘 다 뭐 얘기할 수 없다면 뭐 양쪽 다 가볍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도 확률이 높은 쪽은 이제 파란색 쪽이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 주셔도 되고요. 촬영하는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안 근데 이제 뭔가 언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는 이게 양당이 크게 달랐거든요, 공약이. 근데 올해는
사실 뜯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이제 빨간색 쪽은 과거 정권에서 했던 게 거의 유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를 굳이 억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선거를 하는데 그렇다고 수요를 막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한 네. 뭐 다 풀어주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수요에 대한 언급은 크게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공급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공급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윤 정권 때 공급 270만 원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이 150만 건 정도 됐었고 서울이 한 50만 건이거든요. 근데 5년 동안 공급을 한다라고 해도 서울이 그럼 연간 10만 건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많이 공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서울이 대체적으로 연간 입주하는 물량이 한 5만 건 정도 돼요. 2000년 이후로는. 근데 거기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물량들을 뭐 이렇게 양쪽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난 정권을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뭐 270만 호, 80만 호, 그 3기 신도시 플러스 뭐 4기 신도시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는 이제 언급들이 나오곤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렇게 신도시를 늘리고 주택 공급을 많이 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원하는 지역에 그래도 제대로 정말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공급을 가시화시켜달라는 요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공급을 할 건지 그럼 그거 좀 들여다보면은 이게 다들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도 인허가까지만 되고 이게 착공으로 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인센티브를 더 준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급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좀 많긴 해서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뭐 어디가 됐던 들어서면은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또 지방의 미분양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양극화가 뭐 국가의 하나의 좀 숙제긴 한데 이게 서울을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나빠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서 지방 쪽에 세제 완화, 추가적인 세제 완화나 금융 지원 같은 것들, 금융위에서도 DSR을 3단계 할 때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두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 것처럼 지방 쪽에 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긴 해서 서울도 그냥 둬도 공급 때문에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지방도 더 이상 뭐 큰 하락보다는 점차적으로는 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공급이 이게 서울 같은 경우 2026년, 27년에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언제부터 공급 절벽 오는 거죠? 공급 절벽이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공급 절벽을 뭐 지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게 입주 물량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착공까지 안 가면 사실 그거는 뭐 어려운 거니까. 근데 입주 물량이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올해까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도 오히려 많은 물량이 입주가 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은 거의 이게 평년에 10년 평년에 한 20-30% 정도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2027년이 되면은 2023년 정도에 이제 착공했던 것들이 입주가 될 텐데 2023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게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을 기점으로는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 이하로의 입주 물량이 예상이 돼서 이제 신축에 대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빠르게 이미 수요자들이 움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신축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벌써 한 2년 전부터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입주 물량은 예측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신축 뭐 이런 선호 현상이 굉장히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구축 매물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생각의 차이 같아요. 이게 신축이 이렇게 부족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영향이 지금 이미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 이상이 되면은 사실 이거 좀 더 받아들이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신축만 선호했다면 신축이 이제 너무 비싸고 그리고 구축들도 다시 뭐 재건축이 어려우면 리모델링 얘기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거주를 위해서 전세값이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주를 위해서는 구축들도 또 다시 눈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신축 선호 현상은 좀 이제 정점에서는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공급 절벽으로 뭐 내년이나 그 이후에 집값이 폭등하고 이런 거는 아닌가요? 그게 이제 일부 지역은 또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굉장히 이거는 언론에서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집값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언론이거든요. 다 장기적인 이런 현상들은 이미 다 추세가 나와 있는데 어느 한 시점에 그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면은 그걸로 인한 포머가 올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퍼드 현상이라고 해서 공포랑 뭐 불확실성, 의심이 드는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불안이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상은 뭐 지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기서 확산되는 영향은 좀 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들이 신축 요즘 되게 좋아하니까요.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신축 아파트 좀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결국 미래 가치 보장된다는 건 미래에 더 오르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미래의 가치가 보장된 신축은 이미 다들 알고 계셔서 네. 다들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이미 뭐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반포가 대표적으로 그런 지역이죠. 이제 강남 3구 중에서 반포 쪽이 가장 재건축이 빨랐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 한 단지가 아니라 대규모로 많은 단지들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쫙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뭐 거의 뭐 70억, 80억 국평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까지 오고 있잖아요. 근데 국평 70억은 되게 일부 아파트의 일부 RR동 아닌가요? 일부긴 하죠. 네, 네. 일부입니다. 그래서 매물을 보면은 그게 50억 정도부터 뭐 70억, 80억까지 쭉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평당 뭐 2억 원 이상이 된 이제 최초의 지역이 이제 된 거고요. 레미안 온베일 같은 곳. 그쵸.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압구정, 뭐 현대 이런 곳들이 반포 다음으로 그렇게 갑자기 크게 호가로 올라서 거래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좀 속도가 빠르게 나고 있기 때문에 곧 신축이 될 거고, 압구정의 특징이 압구정동 전체가 한강 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다 같이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입지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거래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두 개 지역은 뭐 누구나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지역이고, 뭐 그거를 빼고 뭐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은 가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뭐 용산 같은 데도 그 한강변 라인 쪽으로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걸 앞두고 있는 노후된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좀 단지 수가 적은 아파트들이 끼어 있거든요. 네. 그런 가격이 갑자기 20억 이하로 떨어진 가격들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아마 리모델링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서 굳이 뭐 조금 틈새를 찾으라면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청약 좀 있을까요? 아, 그것도 사실 다 양극화가 되고 있어서 계속 양극화 말씀만 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듣기 불편하셔도 이게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양가가 다 높잖아요. 분양가가 높은 이유가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로 이게 분양가가 산정이 되는데, 땅값도 사실 이제 과거 코로나 시절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거기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건축비가 크게 올라갔잖아요. 건축비가 거의 뭐 두세 배 올라간 상황인데, 건축비는 전국이 똑같이 올라갔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해서도 그 분양가가 당연히 높아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업성이 나온다라는 건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있는 지역이 사업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들만 지금 청약의 기회가 많은 거죠. 근데 하필 또 그 지역들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 남아있는 지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토지랑 거의 똑같네요. 뭐 강남 3구랑 용산 3구만 남아있어서 분양가가 전체 그 시세보다 낮게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 이제 그 지역들이 뭐 당연히 차익이 있을 곳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대로 된 분양가로는 사실 조금 애매한 금액이에요. 지금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굳이 이거를 청약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되게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랑 이제 공공분양하는 지역들, 뭐 3기 신도시 같은 지역들 위주로 보시는 게 확실하긴 하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정말 제가 봐도 시세보다 조금 뭐 저렴하거나 거의 유사하거나 이런 형태예요. 그럼 사실 그 지역 안에 있는 대단지 구축이랑 비교해서 구축을 사는 게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개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우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가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많은데, 뭐 전국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서울 집값 비싼가요? 안 비싼가요? 어떻게 보시세요? 서울 집값을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싸고, 뭐 그건 이제 어떤 거에 기준을 두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게 그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으로 이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PIR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지금 기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한 17년 이상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반포나 이런 것들은 그 이상 수십 년 동안 뭐 4, 50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금액대가 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는 당연히 주택가격 비싸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좀 시작을 하자면, 이게 그런 일부 지역의 아파트들은 더 이상은 이게 실제 내가 이거를 거주하기 위한 그런 가치나 아니면 투자하기 위한 투자 가치를
좀 떠나서 좀 다른 얘기로 상징적인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주택이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 나중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내가 그냥 여기 무조건 살고 싶다. 뭐 여기 갖고 싶다. 약간 트로피 아파트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마치 뭐 명품처럼 이런 아파트들이 일부 생겨나고 있어서 그런 아파트들이 사실 뭐 비싸다고 해봤자 수요가 있는 이상은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좀 다른 차원의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좀 이제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비싸고 특히 비싼 곳이 있지만 그렇다 해서 더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랑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에 제가 도시공학 이제 박사과정을 과정을 들어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주택 가격이 너무 최근 들어서는 단기로 막 끝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살까 말까 하다가 3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너무 올라서 못 사고 이게 빨리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부동산이 아니라 도시공학 쪽을 갔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 최근에 더 많이 들었어요. 보통의 기존의 주택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주택을 평가했던 아까 말씀드린 뭐 거래량을 선제 지표로 본다. 뭐 거래가 되면 될수록 가격이 뭐 이렇게 점점 상승한다. 뭐 이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지금도 유효한 이론이긴 하지만 이 이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통계학적인 기존의 이런 방식보다는 뭔가 심리적인 부분들을 대입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시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명품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샤넬, 디올 막 같은 이런 명품들이 우리 모두가 비싸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근데 계속 가격을 올려요. 근데 사람들은 또 사. 그걸 사면서 안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뭐 보여주기 위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샤넬이나 이런 데서도 뭐 1년에 몇 번씩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겠죠. 네. 약간 좀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혹시 일부 트로피 아파트? 그 일부 트로피 아파트가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반포, 언밸리, 국평이 다 80억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구조가 이제 특출나고 뷰가 뭐 파노라마 뷰 이런 것들의 일부가 매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 매물 처음부터 공급한 매물 자체가 굉장히 적은데 보통은 거기 살면 만족도가 높겠죠. 뭐 고층에 다 보이고 막 또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런 걸 갖고 싶었던 자산가들이 굳이 이제 거의 명품 시장이랑 유사하긴 하지만 사실 명품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수요가 많은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진 않지만 그런 일부 이제 성공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가격에 상관없이 지불한다라는 거는 좀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 나오는 시대가 변해도 불변하는 부동산 불변의 원칙 같은 거 있을까요? 부동산 불변의 원칙을 제가 거기에 이제 입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쓰긴 했는데요. 좀 뻔한 얘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좀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담았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부동산 개발하던 시절에 로케이션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당연히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강뷰 되는 곳 그리고 뭐 세종시 이렇게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면 굉장히 거기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입지가 중요한데 입지가 좋은 데는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정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근데 다 갖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장차 입지가 좋아질 지역들이 있어요. 물리적인 입지가 있고 그리고 뭔가 사회적인 입지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종시가 원래는 이제 충북의 논밭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수도가 이전한다라고 발표가 되고 나서는 여기가 이제 행정 수도 도시라는 행정적인 입지가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입지 그리고 경제적인 입지가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제 다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처럼 뭐 드라마틱하게 뭔가 나만 아는 그런 비법을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고 경매만 하더라도 좋은 주택은 더 비싼 가격에 팔리거든요. 근데 그래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개발 정책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이제 자본을 아직 모아가는 과정이라면 아직 완성이 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불변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계속 들으니까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양극화는 이미 거슬 수 없는 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입지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시피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최대한 돈을 빨리 많이 벌면서 최대한 좋은 입지로 계속해서 갈아타는 게 최선의 전략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현실적으로는? 그죠. 주택으로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을. 곳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사실상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처럼 이렇게 입지나 신축이 네. 너무 부각돼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반대적인 곳을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타이밍마다 다르거든요.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말 많아요. 뭐 글로벌 경제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의 뭐 개발 호재, 금리, 뭐 심리, 네. 그 지역 경제 발전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어느 하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사실 입지밖에 없고 근데 그 코로나 때는 금리나 유동성이 시장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좀 그래도 안정화되니까 그것보다는 공급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지배를 하니까 희소성을 갖고 있는 일부 입지 그리고 신축 이게 되게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심리가 좀 그래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금 그래도 뭔가 이렇게 빈틈을 보려면 입지가 좀 떨어진 신축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입지가 괜찮은데 구축인데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얘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5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 보시는지 아니면 동결할 거라 보시는지랑 플러스로 이런 기준금리 어쨌든 인하하는 방향이 부동산 및 대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제가 뭐 금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농협은행 제가 500 자문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금융 전문가가 한 10분 정도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토론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보면은 이제 5월에는 그래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반기 때도 이제 한두 차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점이었던 금리가 굉장히 고금이었던 때가 2022년 하반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시장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르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그렇게 크게 체감할 정도로 뭐 추가적인 인하가 더 있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쭉 지금 몇 년, 한 1년 정도는 금리가 유사한 상태로 가고 있어서 올해도 큰 폭으로 인하되진 않을 거니까 한두 차례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크게 체감할 만큼 대출금리 내는 이자가 달라지지는 못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DSR 3단계 7월에 이제 하긴 할 것 같잖아요. 이제 수도권이 좀 더 강화될 것 같고 지방은 좀 완화될 것 같은데 가상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수준에 따라서 내가 체금하는 그 대출 가능 금액이나 이자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놓고 보면은 크게 좀 변화는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자, 그러면 향후에 혹시 부동산 시장 하락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 신호 같은 건 있나요?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네. 있는 부분이요. 지금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변화가 크게 없으면 또 시장이 한동안 더 장기화되면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우리가 부재인 상태가 거의 뭐 반년을 넘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기대가 사실 있거든요. 이게 그래도 정권이 다시 빨리 들어서면 뭔가 바뀌겠지.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뭐 이거 정치적인 신념을 떠나서 이제는 이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누군가가는 좀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그래도 있어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뀌었는데 뭐 주택시장에 대한 그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 안 나온다.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좀 장기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서울은 그래도 거래가 그나마 되는 편인데 농협은행의 특성상 저희가 지방 고객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 특히 마음이 아픈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데 이제 집을 좀 팔고 이걸로 뭐 자녀 뭘 시키고 있고 이러신 분들이 너무 계속 안 팔리니까 이거를 뭐 증여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급한 거는 이제 그런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봐서 사실 서울시장은 시장에 맡기면 될 것 같거든요.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을 해결해 주는 거를 좀 고민해야 되는 거고 수요는 그냥 도도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은 이제 올라가다 멈추는 그런 지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에서 할 일은 올라가는 거를 못 올라가게 막으면서 모든 지역을 평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지역들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그런 쪽을 좀 해주면 이제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